이우창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 귀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1분 전에 제가 첫 번째 발표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이우창입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발표자로 제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오늘 강연해온 콜로퀴엄의 큰 주제인 청년 왜 우파가 되었는가라는 전제 자체에 사실 약간 의문점을 던지는 게 저의 발표의 기본적인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도 이렇습니다. 청년 남성 어떻게 우파로 발명되었나? 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 주제입니다. 30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자리부터가 기본적으로 청년 남성이 무경화되고 있다라는 일련의 태제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일단 무경화란 말 자체가 진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개념인가, 그리고 한국의 청년 남성이 정말 뭐고 이제 얼마나 무경화됐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좀 더 나아가자면은 그런 무경화라는 태제를 갖다 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청년 남성 집단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종류의 의문으로부터 좀 오늘 저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먼저 왜 청년 남성인가 라는 점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더 구체화한다면 청년 남성 무경화론의 계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고 사용하게 되었는가부터 따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원래 사실 제 전공 분야에서는 18세기 영국 전후의 지성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들은 거기에 깔려있는 것들이 바로 청년, 혹은 사실 뭐 거기에 꼭 남성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년 남성을 이제 역사 발전과 혹은 사회 발전의 주역이라고 놓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련의 전제가 사실 많은 청년 담론에서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18세기만 올라가더라도 이런 논의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논의 담론이 조금씩 등장한다고 저는 이제 한국사 전공자들이 그렇게 쓴 연구들을 보았는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의 경우에서는 도대체 이런 논의가 어떻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어오게 된 것인가부터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9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여러 담론 얘기를 나오는데, 결정적인 거는 1960년대 사회부혁명, 그리고 1970년대 청년 문화론 등을 계기로 해서 대학생과 청년을 묶어서, 그리고 이때는 사실 현실성을 남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여성들이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거의 호명도 잘 안 줘도 때니까. 대학생과 청년이 한국의 역사적인 사명을 갖다가 짊어진 그 발전을 갖다가 이끌고 갈 그런 주체가 될 것이다, 혹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종류의 관점들이 점차 일반화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198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종류의 담론들, 이 청년 세대 이퀄 한국의 민주화와 진보를 갖다 견인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담론들이 적당히 이제 학생운동의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논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쭉 지속되다가 2000년대 중반쯤 오면은 386 세대와 청년 세대를 묶어서 이 민주화 진보 세력의 지지층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게 당연한 세팅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논의가 깔리게 되죠. 근데 이런 종류의 논의가 제 생각에 흔들리기 시작한 게 제 1차 분기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대침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2007년에 이제 우석훈, 박번일 선생님 두 분이 공저했던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나오게 돼서 정말 이제 공전의 그 시대에 좋든 싫든 공전 히트를 기록한 아마 마지막 사회과학 책이 아닌가, 한국인이 써서 데이트를 친 마지막 사회과학 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책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한국의 여러 발전을 갖다 이끌고 갈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은 88년 세대 혹시 읽어보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벌써 책이 나온 지 됐으니까 15년 전, 16년 전 책이라서 거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논의는 청년들을 살면서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위에 586이나 이런 위에 있어야 이제 586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은 그 시점에서 약간 40대, 50대들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힘, 자원과 이런 것들의 접근권이라든가 사회적 발언권 같은 것들을 더 강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청년 세대들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밀려나는,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윗세대가 수탈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게 저 책에서 얘기했던 약간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 논의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 시대 전후에서 청년 실업문 얘기들이 2000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막 커지기 때문에 이 20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20대는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대론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와 함께 2007년 대통령 선거, 그때 누가 대통령 되는지 아시죠? 이제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쪽 모두에서 보수 정당이 이제 완승을 하면서 지금도 활동하는 정치평론가 김용민 씨 같은 사람들이 20대 개새끼로 너희들이 우리 민주 진보 세력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선거가 이따위로 나라 말아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논의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세대가 이른바 민주화 진보 지지 세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약간 인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 동시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도 같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생각했던 민주 진보 세력 지식인들이 약간 다행게도 이후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라든가 이제 이후에 쭉 거의 8년 와서 16년 말에 탄핵 촛불 집회, 2017년 대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죠. 그때까지 오더라도 사실 20대들 뭐 꼭 남성이 분화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대와 이제 586의 정치적 시절이 일치했기 때문에 2007, 8년에 나왔던 그런 우려들, 청년 세대가 민주 진보 세력으로부터 이탈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약간 좀 묻힌 채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페스트, 보통 우리가 일베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 커뮤니티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때까지도 청년 세대 혹은 청년 남성에게 나름대로 윗세대랑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치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행복한 순간이긴 하죠. 근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의 결별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는 2018년도 후반 정도, 2018년 후반 정도부터 2030 남성층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갑자기 확 하는 것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통계들이 혹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제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저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남성과 20대, 20대, 30대 남성과 여성이 명확하게 다른 형태의 정치적 지지 성향을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정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진보 민주 세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본적으로는 진지한 원인 분석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남성이 무식하고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약간 돌려서 말했는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가 축구나 게임만 하니까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서른 같은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 약간 돌려서 점잖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민주화 기본시대를 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들을 여당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하니까 그걸 듣는 2030 남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랑 나랑 도저히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결별의 골 같은 갈등의 골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전개가 되는데요. 저 때는 여론조사의 층이긴 했지만 저도 그런 결별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이 첫 번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하고 나서 오세훈 현 시장이 된 선거죠.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투표에서 정확하면 단순히 여론조사나 지지율 조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청년 남성이 진보 민주 세력으로부터 이탈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확실시되는 그런 종류의 일련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때 이대남, 이직남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라는 종류의 질문들이 그러니까 민주 진보 세력인 지식인들이나 스피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이때부터 안티페미니즘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청년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 확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청년 여성 같은 경우는 저거 진보 세력 볼 때 잘 갖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지지층으로 잘 남아있는데 청년 남성이 우경화되고 있고 혹은 극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종류의 그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태제들이 2020년대 전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청년 남성이 오늘날까지도 진보 민주계열 정치인을 깊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큰 트렌드라고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청년 남성이 민주 진보 세력 혹은 이제 그 민주 진보 세력이 표방하는 가치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현실을 586의 시각에서 우경화라고 명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청년 우경화 현상에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경화는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우경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레테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를 놓고 보면은 저는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는 586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투사되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경화라는 점을 첫 번째 청년 남성이면 키워드 시작했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저는 우경화라는 키워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가 도대체 어떻게 우경화냐? 왜냐면 우경화란 말이 도대체 뭘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뭔지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사실 많은 연구들은 성년 남성의 우경화를 당연한 사실이라고 약간 전제를 한 다음에 특정한 사회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도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있죠. 한데 이런 종류의 설명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영향을 끼쳤다는 종류의 논의가 보면은 뭐 90년대부터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80년대부터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2000년대부터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쭉 굉장히 다양한 시기들이 있지만 근데 왜 하필 2018년을 기점으로 이대남이 변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신자유주의의 원인을 소급하는 혹은 어떤 거대한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 종류의 설명은 상당히 좀 무력하지 않나 혹은 설명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대체 뭐가 우경화냐? 그럼 20대, 30대 혹은 이대남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경화냐라고 따져보면은 약간 골치 아픈 생각보다 설명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강한 안티페미즘은 공유되고 있다.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티페미즘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평등을 부정하냐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성평등이 도대체 어떤 성평등인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혹은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는 20대,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가 성평등 의식이라든가 혹은 성범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 놓고 보면은 딱히 과거 586들 세대보다 더 뭐랄까 성평등을 부정한다거나 성범죄 괜찮아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586들이 젊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긍정하고 당연히 평등하다.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문제할 거겠죠. 그러면 성범죄 얘기들이 나올 때 뭐 남성이 어쨌든 여성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얘기들이 나올 때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뭐냐? 남성 커뮤니티에서 나온 댓글들 보면은 거세해라. 그냥 뭐 죽이면 안 되냐 이런 종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는 종류의 인식은 거의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놓고 보더라도 아니 우리가 클래식하게 보수 얘기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성평 자체를 부정하냐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20대, 30대 혹은 22대 남의 특성을 맨날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뭐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혐오되고 있다. 능력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다른 세대가 딱히 덜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 딱히 윗세대라고 해서 그렇게 능력주의가 한국인들이 덜 능력주의적이고 뭐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급격하게 차이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동시에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적 기조에서 이 사람들이 우파적이냐라고 하면은 민영화라든가 어떤 시장화 사유화적 같이 우리가 보는 신자유주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것들을 봤을 때 커뮤니티를 놓고 봤을 때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얘기 나올 때마다 또 누구 돈 빼먹은 거냐 우리가 한번 MBT 해서 삽질했으면 됐지 그런 짓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주류예요. 그럼 민족주의적은? 이 사람들은 뭐 전통적인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국뽕이란 말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다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과 약간 등식시키는 그런 조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서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경멸한 태도가 좀 있고 자국 우선주의 태도는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건 역시 윗세대는 뭐 다른 세대는 좀 다르냐 제가 봤을 때 그 반중 감정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여초 커뮤니티 들어갔을 때 뭐 덕후 같은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중국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같은 그런 거는 똑같거든요. 우리 제 생각에는 이제 반중 감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제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제 생각에 유일한 개념이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 그걸 놓고 보더라도 내 딱히 일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요컨대 안티페미즘 이슈 정도를 재고 나면은 나머지 주요한 쟁점들에서 봤을 때 이대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도덕적 가치관이라든가 정치적 가치관에서 특별히 우경화됐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뭐 설문조사들이라든가 그 설문조사 기반 연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찾기 힘들다라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경화 됐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우경화 됐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정당 우경화됐다고 해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말고 이 사람들이 갖고 표현하는 가치관들을 놓고 보면은 안티페미즘 이슈 정도를 적어놓으면 나머지도 특별히 사실 우경화 그렇게 급진적으로 진행됐나? 그 근거가 됐나? 이런 얘기를 갖다가 혹은 그 근거가 뭐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대남은 민주와 진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현재 보수 정당을 선호하냐? 물론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다른 세대들, 적어도 이제 자기 윗세대들이라든가 20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수 정당을 몰리는 국민의힘이라든가 혹은 이제 좀 더 다르지만 어쨌든 개혁신당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은 맞긴 한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보수 정당 선호로 확 쏠리는 것도 약간 아니긴 합니다. 민주당이 싫은 거지 보수 정당을 엄청나게 사랑하냐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령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20대 대선 기간 동안에 청년 남성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저는 그때 팬모 같은 커뮤니티를 좀 들어가서 정치 게시판들을 열심히 지어봤는데
일단 저 시기만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이제 급반등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잘 지적하지 않는 사실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선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김건희를 조롱하는 것들 게시물을 생산해서 가장 열성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캠프 전개기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막 당시 공개 사과 같은 거 할 때 배경에 신승훈의 아이빌리브 따라가지고 막 웃긴 영상 만들고 이게 캠프에서 나와서 막 100만 명 넘게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 명확한 꼰대가 분명하다 약간 이런 종류의 코멘트들은 엄청 많이 나와서 사실 청년 남성들 윤석열에 대한 호감이 있냐면 그것도 약간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준석과 윤석열이 극적인 화해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대 여가부 페이지 올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론의 추가 확 쏠리게 되긴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정권 취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이준석 당대표는 숙청당했죠.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 공약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쯤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대남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심지어 2024년 총선 때 당시에 뭐 여론조사 꼭 같은 데서 20대, 20대, 30대 남성들 대상으로 따로 이제 설문조사 타이팅한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국힘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맞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보면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다수파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세대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작년 말부터 있었던 이 1, 2, 3 개헌이 이어진 탄핵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청년 남초 커뮤니티의 주류 여론을 놓고 보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헌 미친 시고 윤석열 탄핵한 게 없다라는 게 거기서도 어쨌든 스펙트럼에서는 훨씬 다수파의 목소리를 갖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청년 남성은 왜 탄핵 촉구 집회 때 안 나왔냐? 뭐 일단 우리는 이제 사실 그 명확하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뭘 안 했는지는 설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힘들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탄핵 이후에 누가 봐도 최대 수혜자가 될 민주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윤석열을 싫고 국힘당도 꼴 보기 싫은 게 많긴 한데 그래서 윤석열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싫다라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여성과 놓고 봤을 때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돌 팬클럽 문화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집회에 나가서 이제 지금까지 얼굴 안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확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는 종류의 행위 양식, 아비투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발전되고 또 실제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남성들은 어쨌든 그런 종류의 루트가 거의 없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불쌍히 말하면은 어떻게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가 자체를 사실 잘 모르는 혹은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사람 습관은 남아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탄핵 촉구 집회 때 나오지 못한 혹은 그러니까 나갈지 말지도 굉장히 좀 의아하긴 하지만 나가서 뭘 하지?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나가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게 좀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특히 서부지역 폭동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구구 집단 행동에 참여한 2030 남성들이 있지 않냐? 나중에 반문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 사람들이 2030 남성의 주류 여론을 대변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팬코 같은 커뮤니티를 놓고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을 다 깜빵을 집어 넣어서 어쨌든 법의 준엄을 보여줘라. 이런 쪽의 목소리가 훨씬 다수파거든요. 거기서 집회 시위 서부지역 폭동 지지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집단의 성격과 배경, 이 사람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던 DC의 뭐 미정대리라든가 동덕여대 갤러리 같은 것들을 좀 뒤져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종류의 이제 행동을 갖다가 결정을 했는가를 갖다가 따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유효한 연구 나온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없을 거 누군가 해주겠죠. 누군가 해주면 그걸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지금까지 계속 우경화라는 논의, 청년 남성 우경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심적인 것들이 많은 종류의 내러티브다. 그리고 그걸로 설명 안 되고는 이래나면 수깊게 좀 복잡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우리 한국의 민주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청년 남성을 정치로 동원하는 시도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실패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20대 남성들과 좋은 관계였는데 실패한 거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권 때 성평등과 여성친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저 정책을 갖다 추진한 것 자체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이대남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는가 항변 같은 것들에서 여당이나 정권에 아무도 그것을 좀 듣는 시우처 하지 않았다는 것들 저는 약간 좀 정책적 미스, 전략적인 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커뮤니티에 그 전까지 내가 뭐 문재인을 찍었고 뭐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2018년 전후로 해서
지금 정권은 청년 남성에 대해서 아무런 종류의 관심이 없고 사회가 청년 남성을 이용하고 우리는 역차별만 당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어필의식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년 남성들이 혹은 이대남이 자기를 피해자라고 규정하게 되는 종류의 이제 큰 부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성주의 젠더 정책 전반에 대해서 불신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지난 정권의 실책이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늘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저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야말로 집값 폭등을 갖다가 뭐 그게 부동산 정책만의 발생 이제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 가지 기여를 해서 집값 폭등 사태가 발생을 되면서 586이 유공상 남성의 사대를 걷어찬다라는 종류의 인식이 엄청나게 확고해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정권 주요 인사들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뭐 부동산 정책 설계한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커뮤니티에 이제 돌면서 결국에 586이 자기들이 다 부자가 되고, 이미 올라간 586들은 자기들 집값만 다 올려서 다 똥똥거리는 부자가 되고, 이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고, 저는 이제 한국인의 일반 정상가족 사이클을 밟기 위해서는 저런 집들을 사야 되는 이래남들은 다 어려진 것이 아니냐, 혹은 우리들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했다라는 형태의 인식들이 확고해진 거죠. 저는 이건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슈고, 오늘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저것들이 청년 남성 같다 어떤 식의 이른바 금융화 주체로 밀어내게 된다가, 혹은 저것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라는 종류의 개념과 지금이 있지만 금투세 논쟁이라든가 혹은 이제 상속세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논의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결국 저 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걸 얘기할 건 아니니까 저런 형태로 586이 2030 남성의 사대를 걷어차고 있고, 자기들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2030 남성을 희생시키는 위선자들에 불과하다라는 종류의 내러티브가 이후에 저출산 혹은 저출생 문제라든가 연금개혁 문제 같은 것으로 쭉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형태의 이대남의 민주진보 이태가 확고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권은 사태를 사실 이해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선거 참파 후에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투표를 갖다가 딴 데로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종류의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해법을 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경화 태제라는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얼마나 유효하고, 그러니까 설명해서 맞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이게 얼마나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정당은 성공했냐? 일단 골치 아픈 혹은 흥미로운 것은 보수정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그 사이에 정당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청년들 사실 그렇다고 보수 회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강한 여성 혐오자들조차도 가부장제를 회귀하는 것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책임을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있긴 하겠지만은 커뮤니티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뭐 여성과 안 만났으면 안 만났지, 우리에게 포르노를 볼 자유 갖다가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우리에게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 있는 포르노를 갖다가 시청한 것을 왜 막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분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종류의 요구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은 특히 윤석열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이대남은 보수 우파 정치인과 정당 구조에 사실 굉장히 좀 절망함을 표현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나온 표현 중 하나가 구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년 남성의 적인데 국힘당은 노답 꼰대들 집합소이기 때문에 라는 종류의 인식이 있어서 양쪽 정당과 마음에 안 든다라는 종류의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크리티컬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사실 세대 갈등 문제가, 혹은 세대 갈등 담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대남이 586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위선자, 자기들 갖다가 약간 젊은 청년 세대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류의 위선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게 6070 세대에서 좀 괜찮다고 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극우 장노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대화가 안 되는 미개한 인간들이라는 종류의 불신과 경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촉발한 것 중 하나가 2010년대 중반에 일베에 있었던 내전인데요. 이제 저걸 상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이제 서해로 참사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베에서 이제 공항에 나와서 테스트 진단 폭식 투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청년 남성들 다 진보에 뺏기고 있다고 굉장히 우려가 강했던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 어쩌면은 그렇게 자생적인 보수 청년들을 우리가 끌을 수 있겠다라는 종류의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그래서 약간 보면 약간 그쪽에 피자도 약간 시켜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갖다 하면서 같이 끌어오기를 하는데요. 그때 40대 이상의 아스팔트 우파들이 일베로 대규모로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아스팔트 우파 보일 때 일베는 아 정말 애국 청년들, 오수 청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뛰어나와가지고 저 이제 5.18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고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진정한 이제 애국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베에 있던 청년 보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스팔트 우파들을 애국 보수 어르신들 이렇게 부르면서 처음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나니까 이제 심각한 세대 차이를 확인하게 된 거죠.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가 이제 박근혜를 비판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당시 있던 일베에 있던 청년 보수 같은 경우는 박근혜에서 저말서 욕을 먹어야지 라는 이런 종류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아스팔트 우파들은 어딜 감히 너희들이 누구를 신성부 같은 존재를 공격하냐 이런 종류의 논쟁을 하게 되면서 커뮤니티에서 약간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10년 대선까지도 갔습니다만 밤의 일베랑 낮의 일베 좀 따로 있어서 낮에 보통 아스팔트 우파들을 커뮤니티에 설정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노인들이라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일찍 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 사람들이 게시판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까는 게시물들을 다 날려보내고 밖에 찬양한 게시물로 이제 데스크 게시물을 다 본다고 하면은 밤에 새벽 시간이 되면 젊은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낮에 밖에 찬양 글들을 몰아내고 밖에 까는 글들을 갖다 막 올려놓는 그런 일련의 이제 뭐랄까요 커뮤니티 간의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스팔트 우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파는 일베는 이제 저때 위에 틀딱들 그때 썼던 틀딱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틀니 딱딱충이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년호명인데 정확한 말 하면 합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노인에 대한 강한 혐오를 담은 표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표현들이 이제 일베에서 도망쳐 나온 청년 우파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만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일베에서 제압당한 청년 보수들은 이제 일베를 떠나서 여기저기 커뮤니티로 엑소더스를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DC의 주식 갤러리라든가 하면 이후에 이제 다른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가 이후에 청년 당론의 이제 우파화를 갖다 이끄는 한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 과정을 통해서 보수 세력 내에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세대 간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으로 뛰어넘기 힘들다라는 종류의 인식들이 청년 우파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586 세대 포위론을 뭐 청년들과 노년이 힘을 합쳐서 586을 포위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을 때, 근데 6070 노년층에 대한 이대남의 경멸과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봤을 때 한국은 기본적으로 양당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과 진보 민주 세력을 봤을 때 이때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이런 거죠. 누가 이대남을 대변해주지? 이대남은 어떤 정당도 안 믿고 어떤 정당도 이대남을 대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대남들이 혹은 20대 남성 혹은 30대 남성들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불평과 혹은 고충 같은 것들을 정제되지 않는 언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실 듣거나 이걸 어떻게 좀 듣는 신용해줄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보수 정당에서 약간 몇몇 의원들이 그런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게임에서 약간 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좀 돼버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대남 같은 경우는 약간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돌풍 이전 2021년, 22년에 이준석 돌풍 이전까지 이대남의 정치적 자기 효능감은 바닥을 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양당에서 다 이대남을 버렸는데, 그리고 이대남도 양당을 다 믿지 않는데, 그럼 이대남도 이준석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팬코 때 제가 약간 이준석에 대해 팬코의 정치 갤러리가 이준석에 대한 이제 팬덤 갤러리 바뀐 것들을 보았던 것들이 2021년과 22년 전후 때, 특히 이제 윤석열 대선 전후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힘당 내부에서 이준석이 어쨌든 처음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캠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당내 중진들과 계속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종류의 갈등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게시물을 이제 정치 갤러리에 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약간 보면서 가장 와! 라고 생각했던 순간 중 하나가, 이준석과 당내 국힘당 중진들이 약간 정면으로 약간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팬코에 올라온 게시물이 어떤 게시물들이 올라온 줄 아십니까? 윗세들이 586들이 왜 노무현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 이대남 중에서 그 빼고 있던 이제 약간 보수 스탠스의 청년들은 이준석을 보면서 저 사람 약간 어떻게 보면 윗세대의 구태와 불합리에 대변해서 자기 세대의 합리성과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어떤 형태의 젊은 뭐 정치적인 이제 히어로 같은 것들 모습을 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86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노무현 열풍 때 이제 특히 90년대 학번들하고 2000대 초반 학번들한테 노무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좀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느낌을 나도 알 것 같다. 나도 저 사람에서 그것을 본다. 이런 종류의 약간 신앙 고백 같은 글들이 이제 그때 막 올라오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뭐 후술한 이유로 이준석에게는 여러 가지 한게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남이 어떤 포인트에서 약간 그런 종류의 자기가 누가 자기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종류에서 약간 그런 이끌림을 느꼈는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흥미로운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망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대남 위치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혹은 이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이런 말로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2025년 광장에 진입한 걸 거부하거나 혹은 미결 상태, 아무도 이제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들이 지금 청년 남성들의 이제 상태라고 하기에는 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년 남성의 정치적 지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게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의 지속이 과연 좋은 일인가? 혹은 그렇게까지 우경화된 건 아니니까 안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충분해? 라는 종류의 질문을 좀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실 이게 계획 대표의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대표되는 경험, 즉 어떤 정치적인 세력 제도 정치에 들어왔던 사람이 나를 대표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반영하려고 노력해준다. 혹은 나의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서 응답받는다 라는 종류의 경험 같은 것들이 사실 저는 앞으로 이대남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집단 행동으로서 그냥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커뮤니티에서 약간 악플을 단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정치적 대표자와 사실 만나야 이런 자기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약간 불합리한 것들이 논파된 것들 약간 겪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피해의식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이대남은 적극적 대표자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적극적 대표자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적극적, 소극적 대표를 저는 이런 개념을 쓰고 싶은데 소극적 대표가 그냥 근데 뭐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말들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읊으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여가 페이지하고 뭐 이런 것들 해라 하는 종류의 얘기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인 대표자가 단순히 어떤 자기가 대표해야 될 대상 집단이 하는 말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국 의제를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런 형태의 적극적 대표자는 아직까지 이대남을 찾지 못했고 앞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이대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대표자가 만약 등장한다면 그 대표자가 이대남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이대남의 향방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PPT에서는 안 적은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마지막에 던져야 될 것도 있다고 하면은 과연 민주진보 세력이 지금까지 청년 이슈에 대해서 접근했던 방법들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처럼 이제 청년 민주진보 세력한테 익숙한 가치관을 생각해놓고 거기에 맞으면은 좋은 사람들, 나쁘면 거기에 안 맞으면은 우경화라는 종류의 프레임으로는 아무도 사실 적어도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을 갖다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좋듯이 한국의 미래 세대의 담론을 만들게 될 중요한 세력과 중요한 집단들과 처벌지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약간 지금까지 접근법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